제주에 올리브가 자란다고? 야, 올리브 오일 너무 좋네. 그런 환경이 우리 제주도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저는 재배는 사실 걱정 별로 안 했습니다. 제주의 미래가 올리브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2의 대학나무 올리브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제주 올리브 연구회 사무국장 맡고 있고, 제주 올리브 영농조합 법인 대표 맡고 있고, 대정읍 안성리에서 올리브 스탠다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차 됐습니다.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4년차라 그랬죠. 귀농 해가지고 4년차가 됐는데, 여기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저보다 더 선배님일 것 같아요. 저는 농업을 하면서 인생도 그렇지만 농업은 정말 기세인 것 같습니다. 이 험난한 농업판에 있으면서 정말 그 기세 없이 여러분들, 선배님들 지금까지 버텨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세만으로 살아남기에는 정말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농업, 이 개가 정말 그 무작정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죠. 그래서 특히나 올리브를 하면서, 제주에서 올리브를 하면서 그런 기세는 당연히 있는 거고, 기세를 넘어 데이터와 기록을 가지고 우리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올리브 성공한다, 제주의 미래가 올리브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트렌드, 그 다음에 붐, 이런 거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야, 이게 샤인머스켓 꼴이 나면 어떡할까, 블루베리처럼 이렇게, 아니면 애플 망고처럼 우르르 몰려들었을 때 또 그 가격을, 저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일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되게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난립니다. 제주도에서 저희 제주 올리브가 이제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최근 한 작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리브 이야기가 주위에 이제 많이 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4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제 옆에 있는 농가분들도 올리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고, 아직도 사실 많으시죠. 그런데 확실히 오늘 이 자리만 보더라도, 그리고 여기에 못 오신 수많은 그 리스트, 대기 리스트에 있는 분들만 보더라도 제주도가 올리브 때문에 그런 열풍을 요즘에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열풍이냐 하면 거의 저희 300%예요. 300%라 그러면 5배거든요.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열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5배가 뭐냐 하면요, 농가 수랑 면적입니다. 자,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 저희는 사실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보시면, 저런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가공 관련해서 특허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록들 모아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면서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농가 수와 전체 면적이에요. 지난 한 1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유지된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저렇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한 37개 농가에서 저게 2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수로 저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배를 막 풍성하게 하고 있고, 그런 농가가 저런 농가가 아니고요. 이제 하려고 연구회에 가입하고 올리브를 재배를 준비하고 있는 농가가 지금까지 저 정도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나가시는 분들까지 하면, 제 생각에 적어도 50농가는 올해 안에 12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 그래프 보이시죠?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에요. 정말 열심히만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열심히 하시니까요. 결국 퀄리티나 전문성, 이런 게 이제 담보가 돼야 되는데, 올리브는 생과를 먹지 못합니다. 결국 올리브를 먹는 방법은 90%는 오일, 10%는 절임이에요. 전 세계 시장, 우리나라 시장, 올리브의 시장 거의 다 올리브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재배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올리브 오일에 대한 그런 상식, 지식이나 노하우, 가공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결국 오일을 만들려고 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스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다 지중해 올리브 강국이죠. 가서 올리브 오일 소믈리에 코스들 공부하고 와서 또 이렇게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일까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 한번 돌이켜 볼까요? 제주도에 대해서 길게 말할 것도 없죠. 기후변화 때문에 농사의 재배 작물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감귤의 섬이다 보니까 저기 해안가부터 감귤 재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플러스 이제 고령화가 문제죠. 인력, 인건비, 영농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요, 다 지금까지 시설 재배를 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시설 재배를 하고 있더라도 내가 노지 땅이 너무 많아, 노지 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으신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시설로 다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왠지 아시죠? 시설비가 1000평에 요새 얼마 하죠? 1억도 옛날 얘기고 요즘에 한 2억 이렇게 막 하죠. 그 비용을 1000평 같으면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실 분은 벌써 다 하신 거죠. 5000평, 10,000평 되는 분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로 넘어가서, 내가 젊으면 그나마 또 괜찮아. 우리 지금 나이에 20억,
이런 돈들을 투자해가지고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재배 면적이 많거나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나이가 많던 적던 우리가 이제 가족만으로 농사 짓는 분들 잘 없으시죠? 다 결국은 외부 인건비, 인력을 구해야 됩니다. 강규를 하는데 전부 다 같은 시기에 같은 동네에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인력 하기가 어려우세요. 인력적인 문제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밭작물 하시거나 노지 밀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기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 지금 한 나무에 1000개씩 열리는 거 다 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밭작물 내가 1년에 3번, 4번 앞으로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요런 3가지 정도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요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올리브는 그러면 어떤 작물이냐, 왜 좋냐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지 재배를 계속 하시고 싶은 분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시설하시고 싶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미 20년 동안 시간 되게 많았으니까요. 노지 재배를 계속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하는 선택지 중에서는 올리브가 지금은 유일합니다. 우리가 온난화 대응을 위해서 아열대 과수를 다 키우기 시작했어요. 농진청 연구로 아니면 우리 주변의 그런 분위기로 15년 전에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올리브와 같이 레몬, 파파야, 망고, 구아바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 여러분 알 듯한 그런 아열대 과수를 다 같이 시작했어요. 그 아열대 작물들 전부 다 시설 플러스 가온입니다. 올리브만 유일하게 노지예요. 노지 월동 재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이제 적게 듭니다. 비용이. 초기 시작 비용 플러스 영농 비용, 계속적인 영농 비용이 적게 들 수밖에 없죠. 제가 순서대로 근데 말씀드릴게요. 4가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큰 시장과 낮은 비용, 그리고 높은 수입, 그리고 한정된 기회. 자, 첫 번째, 국내 시장 성장률이 17% 되겠죠. 엄청나게 빠르게 올리브 오일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올리브가 매력적이라고 생각된 첫 번째 시작점, 이 시장입니다. 오미자 예를 들면 오미자는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먹을까요? 먹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조금 오미자 그 주스 만들 때 조금 쓰는 그런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이 작다 보면 가격 변동성이 되게 클 수밖에 없어요. 유통에 따라서, 마케팅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그런데 올리브 오일은 전 세계적으로 다 소비하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뭐 어떻게 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일단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전 세계 올리브 오일 생산량입니다. 왔다 갔다 하죠. 쭉 내려오는 곳이 가뭄 때문에 이제 수확량이 쫙 떨어졌던 때예요. 옛날에는요, 수확량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량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노란색이 전 세계 소비량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떨어지는데 보실까요? 얼마 전이었죠. 가뭄 때문에 막 이제 올리브 오일 가격이 막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딱 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 구간에 생산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는 유지를 합니다. 여기서 힌트를 좀 드리면 유럽의 올리브 오일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그 큰 유럽의 시장이 그런데도 저기 소비량을 노란색 선 보이시죠?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신규 시장, 우리 아시아, 미주 시장에서 야, 올리브오일 너무 좋네. 언제를 기점으로? 코로나 2021년, 2022년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 이제 전 세계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쫙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오일이 식용유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뭐 비싸든 말든 뭐 누군가 돈 있는 사람이나 먹나?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런 마인드 때문에 미주, 아시아, 특히 아시아에서 초록색이 아시아 소비 시장입니다. 쫙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파란색이 한국이에요. 5배 성장을 했어요. 10년 기간 사이에. 한국 시장이 저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아직도 되게 멀었어요. 속도가 저렇게 빠른 것이. 한국 시장,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입량 보시면요. 양은 10%밖에 안 늘었어요. 10년 동안 10%밖에 안 늘었어요. 5배 늘었다 그랬잖아요. 뭐가 5배 늘었냐면 수입 금액이 5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싼 거, 싸구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비를 했었는데 수입량은 그대로인데 금액이 늘었다는 거는 되게 하이 퀄리티, 프리미엄급 올리브 오일을 사 먹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그게 제주 올리브 프리미엄을 만들었을 때 우리 시장이 그대로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영농 비용. 영농 비용이 이제 되게 낮죠. 아까 설명 잠깐 드린 대로 시설, 일단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작물, 아열대 과수 중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계 수확이 가능해요. 원래 저희가 하기도 했었고,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저희 한 나무에 남자 4명 이렇게 붙거든요. 4명 붙으면 5분 만에 다 끝납니다. 한 나무에 5분이면 다 끝나요, 수확이. 저 기계 사용하면. 근데 이제 따려면 이제 끝이 없겠죠. 귤도 1000개 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올리브 엄청나게 열리죠. 한 나무에. 한 나무에 저희가 한 20kg 정도 열립니다. 15kg에서 20kg 이렇게 잡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요만한 1g, 2g, 3g 요런 거 따려면 끝이 없겠죠. 기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런 인건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올리브는 완숙시켜서 먹으면 저품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 비싼 올리브 오일을 짜려면 초록일 때, 그린일 때 수확을 해야 됩니다. 덜 익었을 때, 미숙과일 때 수확을 하면 뭐가 좋죠? 방제를 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낮은 비용, 저용농 비용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항상 올리브 할 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돈 진짜 비싸게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애플 망고처럼 하나에 뭐 5만 원, 6만 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소득, 저비용. 저비용이기 때문에 중소득으로도 오래 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높은 가치. 우선은 올리브 오일이 식용유 중에서 제일 비싸다. 제일 비싼 엑스트라 버진 프리미엄이 500ml, 제일 싼 게 15,000원에서 비싼 거는 20만원까지 갑니다. 같은 엑스트라 버진 제일 비싼 건데도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브랜드, 가치, 스토리, 와인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자, 올리브 오일 가격도 가격인데요. 저희 어쨌든 올리브 나무를 심고 나서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잎을 그 기간 동안에 활용하시라고, 소득 공백을 좀 메우시라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 나무가 안정적으로 자라서 그런 수확을 하려면 그래도 7년 이상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아무 돈도 못 벌고 버티려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우리 옛날에 약이 없을 때 민간요법으로 뭐 쑥도 해먹고 뭐 다양한 거 약초로 해가지고 많이 먹었었죠.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는 올리브 잎으로 감기가 걸렸을 때 달여서 먹고 그렇게 민간요법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도 기능학적으로도 올리브 잎이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 폴리페놀 40배가 더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잎이다 보니까, 그리고 유럽에서는 사실 오일이 워낙 풍부하게 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썼었는데 지금 아무도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뭐죠? 차류 기술이 되게 좋습니다.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도 제주가 차류 기술 가공 노하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잎을 활용한, 올리브 잎을 활용한 잎차, 말차, 액기스 이런 거 할 때 유럽에서 깜짝 놀라요. 오일을 먹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죠, 사람들이. 아, 나 많이 먹고 싶어. 너무 많이 먹고 싶은데 기름이 느끼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차류로 들어가는 순간 수용성이기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하게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잎, 열매, 그리고 나무, 관상수로서의 그런 역할이 또 되게 좋죠. 나무 얘기만 잠깐 하고 또 넘어갈게요. 여기 다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이거 신규 작물, 그래, 저 앞에 나와서 다 좋다고 하지. 제가 뭐 나쁜 얘기 하겠어요? 올리브 앞장서서 홍보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그건 올리브뿐만 아닌 것 같아요. 블루베리, 뭐 귤, 모든 작물이 나름의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사실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사업이라는 게 또 그렇죠. 영농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벌 때도 있고 안 벌 때도 있고 사업소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리브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농업을 하면 제일 좋은 게 저는 땅이라는 자산적 가치를 가져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아유, 내가 원래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래도 땅 가격이 좀 올라서 좀 든든하네, 이런 게 있죠. 자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요, 여러분, 자산이에요. 귤, 사과, 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30년 지나면 어떻게 하죠? 수확 다 하고 나서 다 캐서 버립니다. 아무도 그거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당근에 너무 많죠.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30년 되면 얼마 정도 할까요? 올리브 나무는 관상수로서의 가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30년, 50년, 100년, 1000년 이렇게까지 판매를 받아주는 시장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내가 너무 매년 사업 소득에 신경 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뭐 수확하는 것도 내가 이 나이에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농사는 지어야 되겠다, 내가 그런 걱정까지 지금 하기에는 너무 그런데,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던가, 아까 세 번째 너무 그 힘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분들, 올리브 나무 심어 놓으시고 몇 년만 있어 보세요. 그 묘목 그 자체가 자산으로서 가치를 되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결국 그렇게 좋아가지고 다 따라하면 우리도 똑같이 가격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올리브는 절대 걱정이 없습니다. 자, 올리브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따가지고 이제 오일을 짜는데, 오일을 짜면 다 그거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겠죠. 수율이 10%가 됩니다. 10kg 짜면 1kg 나와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지중해 여러분 TV를 보시면 수도작처럼 쫙 지평선 너머에 펼쳐져 있게 많이 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주에서 농사 짓는 게 한편으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가능한 장점을 살려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노지 재배를 하는 입장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어요. 15년 전에 남해안 벨트, 해남, 신안, 거제 다 같이 시작했어요. 제주랑 같이. 그런데 과수라는 작목이 밭작물 같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매년 하고 다시 심고 이렇게 하니까. 과수라는 작물은 20년, 30년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평년에는 괜찮은데 3, 4년마다 우리가 한파가 오죠. 그때 다 냉해를 입고 다 죽어버립니다. 아직도 몇몇 농가들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같이 해야, 전문 재배 단지를 만들고 해야 정책적으로, 그 다음 지역의 브랜드로서 살아갈 수가 있지, 한 농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 신안 올리브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주 올리브라고 할 때는 그래도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환경이 우리 제주도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시설에서 할 수 있죠. 시설에서 못 할 수 있는 작물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는 많이 심어야 돼요. 시설에서 저렇게 큰 나무 심어가지고 가성비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전문 재배로는 노지 재배 하셔야 되시고, 노지 재배는 유일하게 제주도만 된다. 자, 그러면 제주도 안에서도 우리가 귤 너무 힘들잖아요. 귤값이 너무 똥값이야. 그래가지고 다 힘들고 간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전부 다 귤이 올리브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오면 얘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전국 위에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데 걱정하실 게 없어요. 제가 제주도에 남아있는 노지 강bil 전체 면적을 다 올리브로 바꾼다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올리브 하나당, 한 그루당 올리브 오일이 4병 정도 나오거든요. 한 2kg 정도 이제 오일이 나옵니다. 다 계산을 해봤어요. 전체 다 귤 다 베내고 올리브로 다 심는다 한들 현재 우리나라 올리브 오일 소비량 3분의 1도 못 채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았나요? 전체 다 바뀔 리가 없죠. 귤 소비는 어느 정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여기 늘린다고 한들 그 양의 한정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일본에서도 올리브를 재배한 지 한 100년이 됐습니다. 거기 이제 올리브 섬이 있거든요. 우리가 귤 다 재배하는 것처럼 거기는 올리브를 다 재배해요. 한 달, 2달이면 다 팔고 없어요. 없어서 못 팔아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을 유지하는데 되게 좋죠. 이제 독점적인 위치를 이제 유지할 수가 있죠. 이제 어떻게 올리브 가지고 활용하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는 생가 못 먹습니다. 생가 먹어보시면 쓰고 맵고 못 먹어요. 무조건 100% 다 가공입니다. 사실 이 지점 때문에 제주 올리브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발전을 빨리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농업인이 가공을 다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주 올리브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재배, 가공, 체험, 판매 저 4가지 체인이 다 구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전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지지부진했었는데 그간에 저희가 활동을 통해서 이런 체인들을 가공도 하고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거를 완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 내년 계속 이르기까지 폭발적인 그런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제야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저의 농장은 사실 제주 올리브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시험 농장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재배, 가공, 체험 농장을 기반으로 저런 다양한 활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다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여기에서 모든 활동을 하는 걸 보여드려야 이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돈 되는 것만 뽑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유일한 최초의 농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은 시장에서 올리브에 기대하는 바는 건강하고 고급스럽고 막 이렇습니다. 녹차 농약 파동 아시죠?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선제적으로 반응해서 올리브에도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모습들을 보여나가야, 그리고 거기에서 맞는 약이 뭔지, 그 다음에 방법이 뭔지 그런 것들을 미리 발굴해놔야 뒤에 오시는 분들도 100%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배를 할 때 제주 올리브가 진짜 이거 되게 좋은 올리브구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저희 농장은 막 들쑥날쑥 난립니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희는 정식 이제 3, 4년 정도 돼갑니다. 만으로 엄청 커요. 사실 그 나무들이 가득해야 되는 건데 이런저런 방법들 이제 하다 보니까 초생도 했다가 뭐 매트도 깔아봤다가 이런 실험들 하다 보니까 어떤 나무는 크고 어떤 거는 새로 갈고 들쑥날쑥이 많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좀 이따가 재배 제일 잘하는 그런 농장도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 2가지 농장 한번 가보시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가공 쪽의 얘기를 좀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가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생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올리브 오일을 사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주 올리브 오일을 그렇게 해서 사 먹을까? 아니, 지중해에 그렇게 많은 좋은 올리브 오일들 많은데 굳이 제주 올리브 희소한 건 알겠어. 귀하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 라고 의구심을 다 가지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사실 시판을 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 양이 적은데 그래도 양이 적든 말도 관계없이 양이 곧 늘어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국제 올리브 오일 경연대 이런 곳에 이제 출품을 해서 이렇게 동상도 받고 이런 이제 자료들, 기록들을 모아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주 올리브가 되게 맛도 있고 저렇게 상도 받는 거 하고 보니까 너무 희소한 것뿐만 아니라 품질도 좋구나. 요런 이제 준비들을 또 해나가고 있죠. 보시면 저희 이제 크게 가공품은 올리브 쪽은 식품류, 화장품류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사이다, 말차, 티백, 비누, 클렌징 오일, 잼 다양하게 이제 많죠. 여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올리브 스탠다드를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만든 다양한 가공 제품들이고요. 사실 요 제품들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많은 농가들이 만드는 게 이제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저희 항상 연구회 조합 들어오시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든지 많이 만들어요. 나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지
똑같이 디자인하셔도 되고, 제주 올리브 이 자체에 공급이 많아지고 판매가 많아져야 산업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노하우 다 알려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큰 그런 수입원은 이런 B2C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B2B입니다. 요즘에 많은 문의가 화장품 업체,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 업체들에서 이제 많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제품들을 만듦으로써 올리브 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네. 특히 여기는 거의 대부분 올리브 잎을 활용한 거거든요. 제주 올리브 잎을 활용해서 건강한 건강기능식품이든 화장품이든 화장품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의 작은 회사에서 그걸 다 커버할 수 없죠. 업으로 본업도 아니고. 유명한 화장품 회사, 원료 공급 회사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바라는, 농민들이 바라는 제주 올리브 농가들이 생산한 올리브 잎을 조합해서 수매를 해서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그런 B2B를 많이 하는, 그래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6차 산업, 제가 첫 시작이 올리브에는 6차 산업이 맞다고 하지만 저 자신도 모든 사람이 6차 산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개 하기도 힘든데 무슨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건 다 망하는 길인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재배에 자신 있다, 재배 열심히 할 때, 가공이 자신 있다, 그럼 가공업자들이 하는 거고, 체험이 하고 싶다, 그럼 서비스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올리브를 매개로.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이런 거창한 꿈을 가지고 올리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 나무가 좋아서 농사가 하고 싶어서 올리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올리브를 잘 되게 하고 쉽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본 마음은, 야, 내가 안정적으로 다른 신경 안 쓰고 올리브 재배만 하더라도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줘가지고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런 조건이 갖춰주는 게 제일 좋겠다. 그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의 가장 많은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축하려고 많은 가공 상품들 만들고 B2B 업체들, B2B 그런 관계들 맺어 나가고 이제 있죠. 체험장 운영뿐만 아니라 여기 민박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다양한 이제 업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뭐 싫어하시는, 반대로 이야기해서 싫어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이걸 알려드린다고 할 때, 신기해, 뭐 그런 것도 있어? 이런 반응인 거지, 올리브 오일 나는 별로 필요 없는데 이러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올리브 매력 중에 하나죠. 올리브는 취사 선택하는 그런 선택제가 아닙니다. 과일, 귤, 사과, 배 이런 것들은 선택제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돈 없으면 안 먹고 이럴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요, 필수제예요. 생활 필수제. 식용유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좋던 싫던 식용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조건 다 써야 돼요. 그 식용유 안에서, 무조건 사야 되는 식용유 안에서 뭘 고르느냐, 그 안에서 이제 올리브가 뭐 들어가긴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체험하시는 그런 이제 활동도 하시면 되게 또 고부가 가치를 또 거둘 수 있죠. 지난달에 저희 제주 올리브 축제 했었죠. 작년에 이어서 2회 이번에 개최했었습니다. 30농가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오픈하는 농가는 저희 농장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저희 농장도 사실 막 카페처럼 운영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까 개별 손님을 받고 있지 않아요. 거의 온라인, 그리고 단체 손님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에 관심 있는 그런 니즈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제주에 올리브가 잘한다고? 궁금해, 가고 싶어, 육지에서 도내에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막으면 결국 우리 고객을 잘라먹는 그런 이제 또 아쉬움이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다 오세요, 올리브 농장에 오셔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리브는요, 우리나라에서 올리브는 식재료를 좀 넘어서 약간 문화적인 컨텐츠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올리브를 먹었다고요? 올리브를 왜 먹냐면 우리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런 약간 가치, 문화, 그런 쪽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뭐 재배 잘해가지고 이거 먹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올리브 행사나 이런 기회들 마련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되게 즐거운 건강한 식문화를 알릴 수 있을까, 즐겁게 올리브 농장에 와서 다양한 올리브 김밥도 먹고 올리브 달리기도 하고, 사실 올리브 재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연구애들, 조합원들 이런 같은 이제 생각이 이거를 더 확장시키고 기존의 작물과 다른 좀 더 문화적으로, 식문화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더 소비 수준이 높은, 사실 올리브 오일이 제일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그 비싼 거를 사는 소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가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도 다 연구회 회원들하고 다 같이 또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에 다 저렇게 퍼져 있죠. 다 나무는 다 잘 자라요.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따뜻하고요. 서쪽보다는 동쪽이 뭐가 더 많죠? 비가 많습니다. 강수가 동쪽은 2000mm, 연 2000mm,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서쪽은 1500mm입니다. 자, 지중해 연 강수량은 얼마죠? 한 700mm,
800ml 그 정도 됩니다. 시중에 비하면 저희 생산량이 시중에는 30kg, 40kg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가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좀 나무 크고 이런 분들 보면 15kg, 20kg 이 정도 나와요. 어쨌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강수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브 나무 하나당 올리브 오일 4병 짠다. 500ml 4병 짤 수 있다. 그거 하나당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그런 고부가 가치를 한다. 그거 계산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가격 보여드릴 때 1000평당 130주 키울 수 있다고 적어놨거든요. 그거 계산하시면 내가 얼마나 많이 이제 할 수 있는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올리브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제가 올리브 재배를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올리브 농가 조직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기회가 진짜 너무 좋아요. 사과, 배, 귤 너무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농민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사실 경제학과, 뭐 증권사, 뭐 다른 회사 이런 쪽에 있어서 이런 농가의 상황들을 그냥 우두커니 이렇게 보다가 내가 막상 여기 오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나한테 기회가 있다면 절대로 가공업자, 유통업자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싶다. 모든 농가들의 같은 바람이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농가가 너무 많으면요.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 힘을 합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올리브 농가들 제일 처음에는 연구회가 없었어요. 다 뿔뿔이 10명이 이제 있었던 거죠. 다 모아서 하나로 뭉쳤어요. 뭉치다 보니까 숨어있는 농가들도 나오고 우리가 어떤 다른 곳에서 협상을 하든 이야기를 하든 관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도 조직화가 될 때 그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조직화의 목적은 뭐죠? 결국 공급망 단일화입니다. 저희 농가 연락해가지고 나 올리브 생과 사고 싶은데 아니면 올리브 잎 사고 싶은데 한번 여쭤보세요. 답 다 이렇게 주고 그럼 우리 연구회 사무국장한테 연락하라고 조합 대표한테 연락하라고 일단 그쪽으로 통해서 판매하도록 다 안내를 합니다. 그게 다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열농가, 서른농가 지금부터 제주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더 굳건하게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 중에 하나죠. 제일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저는 재배는 사실 걱정 별로 안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10년 전부터 다 키우고 계셨어요. 잘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누군가 저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네가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런데 10년간 아무 일 없이 육지에서는 다 얼어 죽고 이러는데 10년간 그렇게 잘 키워가지고 단지 팔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10년간 잘 키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미래까지 걱정을 할 이유는 없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재배 부분은 사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배 전문가는 아니에요. 우리 연구에서 재배 잘 하시는 분 많아요. 다 도움받으면 되죠. 문제는 이거를 잘 엮고 알리고 팔로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배는 뭐 그래 될 것 같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잘 하기 위해서 조직화 아까 말씀드린 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는 나눠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회하고 조합 있어요. 연구회에 계신 분들이 조합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주요 기능은 노하우 공유하고 재배 기술 연구하고 자재 공동 구매하고 농가 조직화. 요건 보통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재배하시고 계신 분들도 다 들어와 있긴 한데 아직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정보만 접하면 너무 답답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회원이란 제도를 만들었어요. 1년 동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근데 1년 뒤에까지 나무를 안 심으면 그냥 이제 나가시고 뭐 자기가 그러고 하시는 거죠. 그동안에 안 심었다는 거는 당신도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문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구회 좀 이따가 안내 드릴 테니까 가입하셔서 그런 정보 받으시면 되시고요. 결국은 연구회에 오시고 재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일 첫 시작은 나무를 사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저희 조합이 보급하는 그런 나무 일반가는 저희 연구회가 아닌 분들한테는 정상가로 판매해요. 그런데 연구회 회원들 대상으로는 30%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게 이제 또 가장 큰 진입할 때 좋은 점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조합과 연구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팔아야지 뭐 재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합의 가장 큰 기능은 이제 수매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확하시는 잎, 열매, 나무 이런 것들을 중개하거나 수매해서 판매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가공이라 하면 오해하실까봐 제가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드리면 가공에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딱 기본 가공만 합니다. 올리브 오일 착유 그리고 올리브 잎 건조 딱 이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그 다양한 상품들 있죠. 그런 거 가공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합에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의 아이디어를 합치고 그럴 만한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조합에서 수매만 잘해줘도 딴 거 안 해도 돼. 수매만 잘해줘도 굳건하게 연구에 확장하고 농민들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정말 그 개별 상품들까지 가공까지는 저희는 당분간은 안 할 예정입니다.
잎 건조해서 업체들한테 B2B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올리브 오일 착유는 또 하는 이유는 그 착유기가 사실 작동도 그렇고 구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이태리에서 이제 구입해서 저희 내년에도 이제 한 대 더 추가 구입할 예정인데요. 거진 한 1억 듭니다. 그게 개별 농가에서 하기에는 아깝기도 하고요. 그거 사실 하루 이틀 하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거를 저희 공동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공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거 할 때 제일 우선순위로 조합원들부터 먼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연구회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가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회에 계신 분들 면역들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뭐 너무 잘나고 막 이래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기존까지 10년 동안 이런 분들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오늘도 이런 자리에 사실 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 보태주시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영향을, 그런 기억을,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돌아가셔서도 함께 같이 해나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겠지만 여러분 여기 오셔서 제 이야기 한번 들었다고 올리브 해야지 막 이러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가업을 몇십 년 동안 몇 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시작하실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실 건데 제가 이분들한테 도움 받았던 거 올리브 연구회에 오시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시면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최초 최대의 올리브 조직이라서 그런 재배 노하우, 그 다음에 그런 방법들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육지에서 제일 많이 올리브 잎과 열매를 찾을 때 연락 주시는 것도 저희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에 들어오시면 가공 쪽에, 그 다음에 홍보 쪽에 원하는 파트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재배 쪽에 이런 관심 있는 전문가들 이제 팀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농가들 원하시는 농가들 방문해서 이 농장에는 어떻게 재배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컨설팅 작업들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진청에서 올리브 책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게 몇 년 전에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사실 디벨롭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뭐 지원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간의 실증 경험들 그리고 외국 사례들 다 모아서 이런 재배력도 연구해서 같이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꿈을 꾸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50명 되는 건 문제가 아닐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올리브 농부 100명 만드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근데 100명이 그냥 하고 싶어 100명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생산할 수 있는 100명이 2030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500명, 일때는 330헥타르, 그때는 13만 주. 저 올리브오일 생산액, 저거는 제일 처음 화면에 보여드렸던 그 금액으로 제가 역산해서 이제 한 거예요. 장기에는 지금 당장은 10년 뒤 정도네요. 한 5,000명 하면 3,300헥타르 됩니다. 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좀 많은 것 같아. 항상 비교를 해야 여러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주 귤이 현재 1.9만 명이 하고 있어요. 1.9만 농부가 있습니다. 귤 농부가. 그리고 2만 헥타르입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조수익이 1조 1천억인 거죠. 아직도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그만큼 무궁무진한 기회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묘목구입 관련해서 잠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조합이 추구하는 바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기 싫었던 거, 유통업자들에게 올리브를 팔 때 그런 거를 하기 싫어서 조직화를 했던 것처럼 묘목을 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과연 어딜까 찾기 어렵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공급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조합이 해야 할 역할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 다리 역할로 적어도 어느 정도 책임지는, 그 다음에 그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1대1로 여러분 이렇게 거래를 하실 때랑 우리는 100명이 되는 500명이 되는 올리브 농부들이 있는 조합에서 거래를 하는데 여기에서 상대 파트너가 좀 더 신뢰 있게 책임감 있게 대하지 않을까요? 우리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들 생각하면 조합원들을 위한 가장 큰 그런 장치가 조합의 그런 설립 목적이자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정말 이 말씀 처음에 드렸던 말씀 반복하면서 마치고 싶어요. 농업은 기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기세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짧지만 기세만이 아니라 데이터와 사람들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올리브의 미래를 보셨길 바라고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셔서 제주 올리브 연구회, 제주 올리브 영농조합 법인 같이 해나가면 우리가 제2의 대학나무 올리브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높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떠나서 제일 쉽게 하는 이야기가 요거예요.
귤 되는 곳에 올리브 된다. 거기 귤 되나요? 현재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에서 30년, 40년 동안 제일 초고득, 고소득 작물이 귤이었어요. 귤 심을 수 있는 곳에는 이미 다 심었습니다. 안 심은 곳은 안 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지금 귤도 안 되는데 올리브가 될 리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귤이 돼야 지역에, 우리 땅 말고서라도 귤이 돼야 그래도 올리브가 자라죠. 같은 곳에서 왔죠. 저기 지중해 지역에서. 저희 그래도 한계선으로 좀 그래도 하는 게 평화로 좀 생각해요. 평화로 위로는 아예 그냥 좀 내버려 두고 그래도 평화로 아래에서 그 내한성이 영하 뭐 7도, 10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걔가 뭐 하루 이틀 계속 그렇게 하면 다 죽어나죠. 그 육지가 이제 그런 거니까. 제주도는 내려오더라도 금방 올라가서 버틸 수 있는 거죠. 3, 400은 아예 뭐 150, 200, 250 요 정도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지금은 장단기적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은 저희 전정을 엄청 해요. 귤보다 더 강하게 강전정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강전정을 하고 나면 개에서 잎을 단다요. 그래서 봄에 수확하는 거예요. 열매를 이제 팔려면 약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봄에 한 3월 저희가 새순 나기 전에 이제 3월 말 뭐 그쯤은 이제 전정하거든요. 한 근 6개월을 약을 안 쳐요. 그거 전정한 거에서 잎을 떼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그래서 좀 비싸요.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기계를 못 씁니다. 호주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 현실상 선진국형 농업에서는 비용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살아남는 거는 가공, 기계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결국 다 무너질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얘도 무조건 기계를 써야 되는데 우리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2%만 주력으로 한다면 차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 재배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나는 열매 됐고 2%만 집중할래. 차하고 똑같이 키울래. 차하고 똑같이 키우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터널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하면 차하고 똑같은 기계로 수확하시고 관리하시면 되시죠. 올리브 잎은 참고로 새순 쓰지 않고 구엽 쓰거든요. 구엽에 훨씬 더 그 폴리페놀이 많습니다. 녹차는 이제 새순이 더 좋다 그러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품종에 관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품종 하면 이제 좋을지 그게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죠. 저희 조합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밖에서 안내 드리고 있는 그런 품종도 있죠. 저희가 품종을 고를 때 제일 처음 고민은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거야 한다. 어떤 품종이 A라는 품종이 있어요. 또 제주도에 없어. 그거 얘기해서 뭐 하는 거예요? 현실성 있는 그런 품종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추천하는 품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실제로 안 키우시는 품종도 있거든요. 키우지도 않는데 보급이 될 리가 이제 없는 거죠. 뭐 좋든 말든 그게 관계가 없어. 결과론적으로 또 그런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품종을 선택하지 않는 데는. 공급적인 수급에 맞춘 그런 상황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품종 좋고 저 품종 좋고 품종에 장단이 다 있습니다. 제일 기본은 베이스는 제주도에서 잘 자라야 돼. 잘 자라는 곳 중에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 5가지도 있고 뭐 몇 개 더 추가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한 20가지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5가지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무조건 시장 중심적이에요. 저희는 생과를 팔지 않습니다. 생과 조금 팔긴 해요. 누가 매실처럼 절이 많은 분이 있거든요. 그거 얼마 된다. 결국은 다 오일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올리브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오일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거죠. 오일 시장에서 못 키는 품종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고 여기 20kg, 30kg가 열린다고 쳐요. 이 품종이. 소비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한 품종들이 다 있어요. 올리브 오일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올리브 오일 시장을 먼저 보려고 했죠. 저는 뭐 양을 먼저 봤었지만 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기서 외쳐봐야 그게 맞지 않다면 소용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유명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서 잘 자라요. 다행히. 스페인에서 1등하는 아르베키나, 피쿠알, 올리브오일 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태리의 프란토에오, 레치노 이미 짠 것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 제주도에서 올리브를 재배한다. 얼마나 희소한 선택을 한 거예요. 전 세계 올리브 시장에 생각하면 이미 한 번 올리브라는 희소한 선택을 했는데 두 번째로 제주도에서 이 작은 땅에서 희소한 선택 2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품종까지 희소한 거 안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도 잘 안 되는 그런 희소한 품종? 물론 이제 하는 논리는 이거예요. 잘 되고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들면 되지 않냐. 개인적으로 하실 수는 있는데 전체가 다 그런 도전, 트리플 도전하는 거는 정말 현실성이 점점 떨어지는 일이고 적어도 시장에서 잘 아는 누가 이야기해도 품종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데 제주만의 스토리는 제주만의 품종이 아니라 그게 나중에 20, 30년 가서 이게 정말로 안정됐을 때는 우리 귤 우리 거를 만들잖아요. 딸기도 우리 거를 만들잖아요. 그 시기가 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제주 올리브, 한국 올리브가 있는지도 모르면 그 상황에서는 유명한 품종에다가 제주 화산섬의 그런 스토리, 제주만의 그런 스토리로 브랜딩해서 가도 충분히 없어서 못 팔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저는 재배 쪽에서는 사실 뭐 제가 친환경 유일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아우 그 일락간헐소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저 말고 다른 관행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블루베리, 무화과 이런 곳에서 이제 하늘소 피해를 많이 입죠. 그리고 특히 친환경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약 치면 문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역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하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재배적인 측면은 별로 없고요. 가공입니다, 가공. 올리브 오일을 착용해야 됩니다. 착용해야 파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투자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또 조합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 가공소, 장소, 가공 시설, 가공 인력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지금까지 사실 그런 점프를 못하고 있었었는데 다행히 올해 저희 조합의 목표가 법적으로 허가된 제조소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번 달에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판매할 수 있는 올리브 오일이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름아름 이렇게 줬었어요. 가공의 벽을 넘는 게 지금까지 어려웠던 일이고 진척해 나가고 있어서 지금 이런 결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퀄리티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저것과 완전히 반대로 제일 좋은 오일은요. 자연사 이치가 정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제일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면 임신 적정, 가임 적정기가 있죠. 다 뭐 20대, 30대 낳을 때 제일 건강한 아이를 낳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때가 최대 수확기죠. 10년부터 30년까지. 그때가 양도 제일 많지만 나무로 보면 그때가 청년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홍보를 하죠. 특히 올리브 오일, 와인도 그렇게 안 해. 근데 올리브 오일에서 5,000년 된 나무, 1,000년 된 나무에서 이게 나왔다. 이러면서 막 홍보를 합니다. 퀄리티만 보면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걔가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스토리 기반의 그런 이제 셀링 포인트 소구점이 제일 강합니다. 이제 올리브 시장을 또 한번 또 보면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냐. 자, 제일 강국, 스페인, 그 다음에 그리스, 이태리, 요 정도 이제 알고 계시죠? 여기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스페인 가면요,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일반적으로. 스페인 가면요, 땅이 엄청 넓습니다. 지금 있던 것보다 제일 넓죠. 신대륙 이런 데 빼고, 세 개 중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넓다 보니까 기계화, 대기업화입니다. 얘는 무조건 수익, 효율 중심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자, 뭐 땅이 넓으니까 뭐 이제 로테이션 이제 하는 거죠. 나무를 키워요. 어린 나무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30년이 됩니다. 뭐 정확히 30년이 아닐지라도 30년이 돼요. 배내고 새나무로 시작합니다. 그게 최대 수확량을 유지하는 거니까. 우리 땅 너무 많으니까 배고 새로 계속 이렇게 돌립니다. 대기업화니까 가능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태리, 특히 그리스만 가더라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세계에서 올리브 오일, 야 우리 게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셀링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페인은 일단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양으로 밀어붙입니다. 양을 못 당합니다. 박리담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화, 싼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개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가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죠. 가치로밖에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로 가면 그리스는 뭐 일단 평지도 훨씬 좁죠. 땅도 적고 다 구릉이고 여기에서 기계를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다 보니까 다 뭐 가정농이라 그래야 돼요. 가정농, 소규모화가 되게 많아요. 발전이 잘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무를 얘를 뽑았다가는 10년 뒤에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른 과수 같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귤처럼 귤 키우고 있으면 옆에 어린 나무 심고 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올리브는 어쨌든 500년 되든 1000년 되든 어느 양이 좀 나오거든요. 아, 이게 양이 좀 줄어들더라도 우리는 스토리로 와, 지금 방금 여쭤보시는 것처럼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루머예요. 오래되면 되게 뭔가 더 희소해 보이고 1000년 된 올리브에서 나온 우리 막 인삼처럼 뭐 더 좋아 보이고 이런 스토리텔링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해서 차라리 이거 배내고 10년생 키워가지고 내가 하느니 1000년짜리 내가 해서 요거 한정판 1000병만 내가 판다. 요렇게 해서 비싸게 팔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제주도도 그리스, 이태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저기 호남 평야가 아니잖아요.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스토리 기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30년, 40년 뭐 요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이제 다음 세대를 넘어가야 되겠죠. 50년, 100년 우리도 똑같이 스토리, 가치 기반적으로 진짜 좋은 거, 프리미엄이다. 그렇게 접근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가 올리브 오일을 짰을 때, 그리고 올리브 잎을 생산할 때 이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뭐냐,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4년 전이었다 그러면 그냥 좋은데요? 이렇게까지 밖에 얘기 못하고 우리 거 좋아요. 밖에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입에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그리스, 스페인 올리브 오일 소믈리에 코스를 거치고 그런 올리브 관련 기관들 외국 해외의 올리브 관련 이제 그런 모임에서 네트워킹들 해가면서 올리브의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수준이라 그러나요? 그런 이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최초로 한국 올리브 오일 경연대회
또 운영을 하고 있죠. 아까 희소성 플러스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도 한국 올리브 오일이 세계 올리브 오일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퀄리티 괜찮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조금만 더 붙이면 세계에 올리브 오일 경연대회가 되게 많습니다. 쉽게 뭐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있거든요. 상은 받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인정받은 되게 풍미도 좋고 고급스러운 그런 올리브 오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판매도 잘 될까요?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특히 전 세계 말고 이런 신세계 시장, 아시아, 미주, 올리브 오일을 이제야 소비하기 시작하는 시장에서는 동상 애들이 낮은 등급이 훨씬 더 인기가 많고 잘 팔려요. 등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가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어요. 누가 받아들이냐? 스페인 지중해 있는 몇십 년간 올리브를 먹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일반인들도 이미 전문가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미주 시장에서는 아직도 그 수준이 되려면 몇십 년 더 먹어야 돼요. 지금은 어떤 거 좋아하냐? 부드러운 거 좋아합니다. 자, 어떤 시장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그 커피 시장 아시죠? 커피하고 똑같아요. 재료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나가 다 비슷합니다. 커피 우리 어땠냐면요, 옛날에 믹스 먹었어요. 그죠? 믹스 한창 먹다가 그 다음에 뭐 유행한지 아세요? 헤이즐넛, 가향 커피입니다. 사실 걔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구수하고 향을 넣은 거예요. 사람 코는 좋은 걸 좋아하니까. 근데 막 이런 맛에는 구수한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거의 전 세계 탑급이에요. 카페가 너무 많아져서. 어떤 커피가 좋다 그러죠? 산미고 시큼하고. 옛날에 그런 거 주면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도 안 먹지 않았어요. 시장이 발전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향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 입에서 주는 쓴맛과 매운맛, 이런 거에 거부하는 반응이 되게 있습니다. 좋은 올리브 오일은 쓰고 맵거든요. 금상 받은 애들은.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동상 받은 좀 낮은 등급의 이런 아이들은 뭐 다 똑같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향은 되게 좋아요. 풀향이 막 납니다. 그런데 먹기 부드러워요. 그 제주 올리브도 사실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건데, 근데 가공 방법으로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시장이 뭐냐에 따라서 조정하면 돼요. 수확을 빨리 하거나 가공을 빨리 하면 뭐 가공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가공하는 그런 타이밍과 방법에서 조정하는 거라서, 자, 우리 시장이 한국에서 지금 팔려면 향은 좋은데 좀 부드럽게 가야 돼. 상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거 이제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잎에 대해서 또 여쭤보셨는데, 잎은 유럽에서 팔긴 팔아요. 근데 거의 안 팔아요. 그나마 나오는 게 독일에서 조금 이제 파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올리브를 정말 작두로 잘라가지고, 아니면 건조해서 작두로 자른 그 정도 수준으로 정확하게, 정말 그 건조물, 차가 아니라 건조물 정도로 이제 팔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게 잎은 똑같은 잎이에요. 뭐 조금 다르겠죠. 가공 기술입니다. 차 가공 기술이, 저희도 이런 잎차 종류들 티백 같은 거 만들면요, 저희 올리브 잎차에서 향기로움이, 과일향이 막 나요. 아니, 잎을 구웠는데 어떻게 과일향이 나지? 정말 로스팅 기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도 일반 건조 한번 해서, 아까 기본적으로 일반 건조한다고 말씀드렸죠, 조합에서 할 때. 그렇게 해서 보관하고 거기에서 이제 차 쓸용은 따로 해서 로스팅을 다시 합니다. 우리 차 기술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잖아, 다 OEM입니다. 차 잘하는 곳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저기 유럽에서는 그게 이제 좀 약한 거죠. 거기에서도 뭐 어느 날 할지 모르겠어요. 유럽에 유명한 차 회사들이 또 있으니까, 홍차 회사 뭐 이런 블렌딩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일 인기 많은 지금 이제 수출 시장은 그냥 갑자기 이제 올리브 차 사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올리브 오일 회사에서 제일 관심이 많아요. 자기들이 올리브 오일 지금까지 팔고 있었잖아요. 이 고객이 세트로 구성할 때 올리브 잎차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수출을 안 해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벌크로 좀 싸게 아니면 합리적으로 좀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로, 나중에 그쪽에서 이 차 가공 기술이 되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까지도 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도 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거 뭐라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오일이 너무 큰 돈인데 또다시 차를 하겠다고 차 기계 사고 차 또 배우고 이렇게 하느니 당장은 수입해서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이제 싸게 한동안은 못 끼겠죠. 정말 큰 양이 되지 않는 한은. 그런데 올리브 잎차가 결국은 대용차입니다. 무슨 녹차처럼 될 리가 없어요. 대용차 시장이 한정적인데 거기에서 그런 투자까지 하면서까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언제 정식하면 되는지랑, 그 다음에 방제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내일 심는 농가도 있네요. 그 지역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봄, 가을로 이제 심습니다. 이제 선택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올리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봄에 심으면 뭐 그냥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가을에 심으시는 분들은, 제주도 가을, 겨울이 뭐 따뜻하니까 얘는 죽지는 않을 거고, 지금도 저희 새순 나거든요. 올리브가 1년에 4번 뭐 정도 새순 납니다. 지금 저희 농장에도 새순이 막 나요. 지금 이제 심어 놓으면 11월 달이라 하더라도 심어 놓으면 조금 이제 살 붙어 있을 거다. 그래서 겨울을 보내고 나면
봄에 슈팅하고 완전 달라지니까 그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 또 심으시는 분들 있고, 또 나무 크기에 따라서 나는 2년생 작은 거 심어 걔는 뭐 어림도 없으니까 온실에서 내가 놔뒀다가 봄에 안전하게 심건가,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방제는 농식품 이제 판매하려면 등록 약제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올리브는 그게 아직 없습니다. 등록 중이에요. 거기 온난화하고 농진청하고 해서 지금 뭐 한 열 몇 가지 농약이 등록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농협 가서 귤 쓰는 거 비슷하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게 지정이 되면 이제 걔만 써야 되겠죠. 그 과정 중에 몇 년 걸리더라고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2년이 됐는데 내년이나 되면 되지 않을까. 3, 4년 넘을라는 모르겠네. 그런 게 있고, 횟수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합니다. 그 뭐 여름에 충병 쪽으로 이제 하는 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자주 치시는 분들은 귤하고 똑같이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2주에 한 번씩. 몇 회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몇 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방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2주에 한 번씩 외치게, 아니면 1주 반에 한 번씩 외치게요. 귤이나 어떤 작물들은 표피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뻐야 돼요. 한 번 벌써 들어가기 시작하면 늦었어. 그러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 2주에 한 번씩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올리브는, 자, 올리브 100% 가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새가 와서 조금 먹든 충이 와서 조금 먹든 제일 크게 그게 없어요. 어차피 다 부셔버리는데. 오일하면 다 푸십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환경이 있어서 예방적인 측면보다는 사후 조금 나았네? 그때 들어가는, 그래서 시기를 가능한 늦춰서 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먹으면 어때? 잎 너무 많이 나는데, 결국은 아까 강전정 엄청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나무가 작아가지고 새순 너무 귀해, 그럴 수 있어요. 나중 가면 순이 1년에 4번, 5번 이렇게 나는데, 아유 새순 좀 먹으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 정말 예쁘게 내가 원리하듯이, 아니면 절임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이 절임은 얘가 이제 예뻐야 되니까, 그건 절임은 손으로 또 따야 돼요. 기계로 따면 상처도 안 하니까. 고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그런 흠이 있더라도 스트레스가 조금 훨씬 더 덜하죠. 흠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가공을 하는데. 물론 제일 깨끗한 게 이제 건강한 게, 짤 때도 건강한 맛이 제일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딴 농사 하는 것도 아니고 올리브 하는데 예방적까지는 약간 좀 예방을 하긴 하는데,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니까 하긴 하는데, 그리고 농약을 안 쳐. 이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농약 치셔야 되세요. 그런데 그 시기나 빈도에서는 충분히 귤보다는 훨씬 더 길게 가요. 귤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묘목을 언제 이제 몇 년생을 심으면 좋은가, 이제 제주도 기본으로 하면, 저는 사실 재배적인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장을 보면 제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까 밖에 보시는 것처럼 2년생, 4년생, 5년생 그래도 푸색을 좀 갖춰놨거든요. 뭐 제일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좋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시던 분들, 자, 귤 살 때 2년생 사시는 분은 여기 좀 있으신가요? 이렇게 단언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있어요. 야, 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좀 키워서 나는 묘목으로도 수입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2년생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개인의 기호차가 조금 있긴 한데, 기본적인 그런 분위기는 3, 4년생, 3에서 5년생 정도 키워가지고 내 돈 좀 쓰더라도 내가 뭐 이번에 처음 쓰나 귤 할 때 써봤는데 대신에 빨리 수확해 할래, 이런 마음이 또 많으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시프레시노, 어떤 신기한 새로운 이제 품종, 아니면 어떤 잘 나가는 여러 품종,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견을 여쭤보셨는데, 그 작물 좋은 거 알겠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좋은 점이 또 있겠죠. 나름의. 사실 얘는 관상수로, 이제 조경수로 이제 많이 쓰죠. 직립성이 강하다 보니까 울타리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열매도 많이 달려요. 그 나무에 대해서 저는 논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묘목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상수로 너무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실 분들은 또 신경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여기 오신 분들, 저희 올리브 연구의 농부분들은 결국은 재배해가지고 올리브 열매해가지고 오일 짜는 거예요. 잎은 이제 품종 관계없습니다. 품종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유명한 것도 있고. 게로 짠 올리브 오일이 우리 집 마트로 갔을 때 찾아볼 수 있나요? 일단 그거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런 첫 번째 도전을 하고 싶진 않아요. 도전을 할 때 이미 그래도 시장은 있는데 제주산으로 특이하게 희소성 있게 같은 유명한 품종인데 그 정도는 가야 소비자들이 돈 쓸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완전 새로운 거에 돈 쓰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조금 친숙한 거는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조금 비틀어 놓은 거 정도로, 그래서 이제 믹스 앤 매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 정도 톤으로 저희가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더라도, 오케이 진짜 좋을 수 있죠. 그리스에서, 이태리에서 오일 짜가지고 우리 한국 매장에도 좀 적어도 몇 개는 들어와 있어. 그 품종으로 짠 오일이. 그러면 우리도 안 할 이유 없죠. 거기도 좋은데.
개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가 선택하기에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지기에 되게 쉽지 않다. 품종을 선택할 때 우리가 고민하는 프로세스를 잠깐 풀어서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